안녕 친구들, 밥 먹었어요? 저는 바지락 칼국수 먹었어요. 오늘도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충주 왔어요. 충주 왔다가 밥 먹고 좀 돌아다니다가 어둑어둑해지기도 하고 좀 피곤해서 숙소에 왔어요. 책 읽어줄게요. 어두운 거? 나는 종종 내가 전혀 확신하지 못하는 일에 맞닥뜨린다. 하지만 기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내게 있어 기적이란 반짝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이 캄캄한 것 같아도 언제나 그곳에 희망과 가능성이 존재함을 아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기적의 존재에 마음을 꼭꼭 닫아 걸거나 심지어 기적이 코앞에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도 우연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 그러나 나는 기적을 기적으로 본다. 내게 기적이란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적을 보겠다고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때때로가 아니라 매일 기적이 일어난다고 나는 믿는다. 나의 삶에서 기적은 종종 가장 단순한 일의 모습으로 일어난다. 예를 들면 8km를 50분 안에 뛸 수 있다든가 장거리 달리기를 마친 후 기진맥진해서 빨간 파프리카와 토마토를 넣은 스프가 마구 생각날 때 때마침 이 부인이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수프를 두고 갔다든가 하는 일들이다. 기적이란 복숭아즙 색이 나는 황혼을 바라보는 것이며 저녁 산책이 끝나갈 즈음 그것이 산딸기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다. 또 예쁜 쟁반에 담은 석류와 키위, 망고를 아침으로 먹는 것이며 우리 집 정원에서 직접 딴 분홍 작약을 침실에 장식하고 감상하는 것이다. 길거리에 멈춰선 녹색 미니밴 안에서 창밖으로 몸을 빼서 당신은 TV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라고 외치는 젊은 아가씨도 내게는 기적이다. 그 아가씨가 마침 유치원 선생이란 덤까지 붙은 기적, 새들의 지저김도 기적이며 새의 노래 하나하나가 기적이다. 그 노래를 들으며 저 새들은 서로에게 노래하는 걸까? 자기 자신한테 불러주는 걸까? 아니면 누구라도 좋으니 듣기만 해달라는 걸까? 라며 궁금해지는 순간이 기적이다. 기적은 때로 반려견들과 함께 잔디에서 뒹굴거나 해야 할 일도 계획도 없이 딱히 가야 할 곳도 없이 일요일 내내 놀 기회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기도 한다. 일주일 내내 미친 듯이 일하고 또 일하다가 마침내 자신으로 돌아와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기적이다. 통나무집 현관 지붕 아래에서 명상을 하는 것도 물처럼 바스락 소리를 내는 잎사귀들도 연못에서 어미 거위에게 물장구 치는 법을 배우는 새끼 거위들도 기적이다. 이런 황홀한 삶의 기쁨을 느끼는 것, 그리고 자유로운 여인으로서 그 삶을 누릴 기회를 얻은 것도 기적이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이것만은 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커다란 기적들은 매 순간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바로 우리 코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눈을 뜨고 가슴을 열자 기적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게 생긴 일 중에 최고의 일이다. 잠에서 깨 욕실에 가면 벽에 붙어있는 마리안 윌리엄슨의 책 일루미나타에서 인용한 감사함의 아침 기도가 나를 반긴다. 지금 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나는 현재의 내 나이에 이룰 수 없었던 이들에 대해 생각한다. 지상의 삶의 어린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깨닫기도 전에 이 땅에서 불량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한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순간들이 경탄의 눈으로 세상을 볼 가능성을 선사해 준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나이가 들수록 하찮고 피상적인 일들에 대한 인내심이 줄어든다. 돈과는 상관없는 풍요로움이 있다. 자신의 삶에 관심을 둘 때 생겨나는 세상을 보는 올바른 시각과 풍요로운 지혜는 그 안에 당신에게 가르쳐줄 모든 것을 품고 있다. 그리고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제대로 배우는 것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라는 점이다. 이제껏 살면서 나는 실로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다. 갈등과 패배와 승리와 희생의 이야기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거의 다 들어본 것 같다. 하지만 존 다이스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 경이롭다. 2000년 10월 존이 탑승하고 있던 싱가포르 항공 006편은 이륙과 동시에 폭발했다. 83명의 사람이 불꽃에 산화했고 존과 95명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존은 지금도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여러 측면에서 그는 말 그대로 화염을 뚫고 나온 이후 그 이전보다 더 생생하게 살고 있다. 여객기는 태풍이 부는 기상 상태에서 이륙했다. 존의 직감은 그에게 탑승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는 항공사에 여러 번 전화를 걸어서 문의를 했다. 비행기가 뜨는 게 확실합니까? 폭풍우가 너무나 심하게 몰아쳤기 때문이다. 그가 지상 활주를 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빗줄기 뿐이었다. 그는 여객기의 제일 앞쪽에 앉아 있었고 비행기 앞부분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747 항공기가 탄 활주로는 할당받은 활주로가 아닌 타서는 안 되는 활주로였다. 처음에 그는 비행기가 약하게 쿵 하고 부딪히는 것을 느꼈다. 곧 그 바로 옆에서 엄청난 충격이 왔고 무언가가 비행기의 옆구리에, 그것도 그 자리에서 아주 가까운 부분에 구멍을 냈다. 곧 그가 앉은 좌석의 나사가 풀리며 의자가 거꾸로 뒤집혔다. 그는 비행기가 나선을 그리며 활주로로 추락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비행기는 멈췄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존은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러더니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화염이 치솟더니 제 머리 위를 지나 비행기 앞부분까지 뻗어나가더군요. 그러다가 다시 뒤로 확 치고 나갔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연료가 네이팜처럼 분사되고 있었는데 닿는 곳마다 불꽃이 확확 일어나고 그리고 한 남자가, 동양인 남자가 불길에 휩싸인 채로 저를 향해 똑바로 달려왔어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다 보였는데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자신이 이미 죽었고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표정이었다고 할까요? 그걸 보면서 나도 지금 저렇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나는 진짜로 내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존에게 어떤 불가사의한 힘이 당신을 구해줬다고 믿는지 물었다. 그렇지 않다고 그는 대답했다. 그가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좌석 위치가 좋았고 재빨리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에 그는 연기와 화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가죽 가방으로 머리를 덮고 출입문을 찾아 계속 움직였다고 한다. 그를 보호해준 가죽 가방은 기내에 들고 타지 말라고 했던 물건이었다. 그 다음에 들은 말을 나는 지금까지도 종종 떠올린다. 자신을 매우 직선적이고 경쟁심이 강하며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이다. 비행기 안은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묶인 채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일종의 빛처럼 보이는 아우라 같은 것이 그들의 몸을 떠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의 것은 더 밝았고요. 나는 그 밝기가
밝기나 희미함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아우라라는 단어 외엔 딱히 묘사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빛의 에너지가 죽은 사람들의 몸을 떠나 화염 위로 떠다니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했다. 존은 그 경험으로 인해 다른 이들과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죽음과의 만남을 기적이라고 인정하려 들지 않았지만 한 가지만은 수긍했다. 내 아우라가 몸을 떠날 때는 아주 밝게 빛나도록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나 멋진 선물임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의 나의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찬란하기를 원한다. 나는 확실히 안다. 영적인 요소 없이는 삶의 진실한 의미란 없다. 나에게 영성이란 우리가 가진 정체성의 본질이다. 영성에 특정 종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영성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자각하는 것이 그러한 본질로 이어지는 열쇠다. 현재의 순간을 자각하는 것에는 변신의 힘이 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새로이 규정한다. 영성이란 평범한 것일 수도 있고 비범한 것일 수도 있다. 타인에게 100%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 순간에는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나의 모든 힘을 쏟는 것도 영적이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영적이다. 하루를 침묵으로 충만한 한순간으로 시작하는 것도 영적이다. 커피향이 감돌 때 잠에서 깨어나 오감으로 커피의 향내를 맛보고 한 모금 한 모금을 천국의 맛처럼 즐기고 더는 천국의 맛이 나지 않게 되면 커피잔을 조용히 옆으로 밀어내는 것도 영적이다.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순간에 맞추어 빛은 천천히 우리 삶에 비춰진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여유롭게 숨을 쉬자. 이 책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잠자의식에 관한 책 읽어드릴게요. 감정을 다스리면 불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다. 생명은 선물이다. 우리는 몸과 마음, 영혼을 다해 생명을 표현하고 숨겨진 재능과 능력을 펼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 행복과 평화를 느끼고자 하는 욕망,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한 생명의 욕망이다. 무한한 생명은 나를 통해 욕망을 표현하므로 나의 욕망은 무한한 생명의 욕망을 모방한 것이다. 나의 욕망을 알아보고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펼쳐보자. 원하는 만큼 무한한 보고에서 끌어쓸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자. 진정한 부는 풍요로움과 위대한 부의 원천과 나 자신을 일치시키는 데서 나온다. 풍요롭게 생각한다는 건 원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면서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풍요롭게 생각하면 돈뿐만 아니라 부를 상징하는 모든 것이 사방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다. 내 안에는 위대한 힘이 있다. 내면에 있는 무한한 부와 손을 잡는 사람은 한없이 평화와 기쁨을 느낄 것이고 완전한 조화를 이룰 것이다. 성공과 발전으로 이끌고 창조력이 담긴 다양한 아이디어가 샘솟을 것이다.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준비되어 있다. 믿음을 잃은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최근에 한 여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65세이고 저는 51세예요. 5명의 자녀를 두었죠.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최근에 고백을 하더군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성과 3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게다가 적반하장으로 자신이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주 냉정하게 말하더군요.
화가 머리 끝까지 솟구쳤어요. 남편이 원망스러웠고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큰 충격을 받았죠. 다른 사람들은 제게 매력적이고 똑똑하고 멋지다고 말하지만 나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눈물로 매일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배신당한 느낌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남편의 도덕적 허들이 낮고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불륜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는 건 남편으로서의 신의를 저버렸고 성품이 좋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함께 일하는 젊은 여성을 이용했을 뿐더러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건 아내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저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이렇게 답신을 보냈다. 남편분은 깊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결과를 아주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불륜을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적일지도 알고 있겠지요. 아마도 부인께 이야기한 이유는 내연녀가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을 하자고 압박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연녀가 부인을 찾아와서 남편을 포기하라고 말하기 전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려고 부인께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남편분은 지금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내연녀와의 관계에 익숙해져 있으면서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죠.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용기를 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정신을 똑바로 잡으라고요. 불륜은 한꺼번에 끊어내야 합니다. 여직원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거짓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건 스스로를 좀먹는 일입니다. 나는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랑을 되찾는 확언을 하라고 말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 그녀는 남편과 속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고 남편은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현재 둘은 다시 조화롭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꾸리고 있다. 부가 시작되는 곳은 내 마음이다. 부와 가난이 시작되는 곳은 바로 내 마음속이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기회나 운이 좋아서 또는 우연히 부자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유일한 기회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젊고 똑똑한 임원이 있었다. 저는 근면 성실한 사람입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을 지키죠. 지금까지 회사는 제 경영 관련 제안이나 조건을 받아들여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승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은 월급이 인상되고 승진을 했는데 말이죠. 임원은 성실하고 똑똑했으며 정말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문제는 전 부인과의 관계였다. 이혼 후 3년간 둘은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둘러싸고 싸우고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돈을 더 벌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법원이 전 부인에게 줘야 하는 이혼수당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법원이 임시로 정한 이혼수당이 지나치게 많다고 분노하면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사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지 않았던 건 자기 자신이었고 돈도 더 벌고 싶지 않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미지화했다. 나아가 분노와 적대감, 반항심, 전 부인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잠재의식에 새겨져 경제생활 곳곳에 드러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이웃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상냥하게 말하며 친절하게 행동하라는 금언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삶의 모든 방면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임원은 자기 자신이 성장과 승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 안에 있었다. 그는
사랑이 증오를 몰아낸다는 결론에 다다르며 마음의 평정심을 찾았다. 전 부인과 아이들이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삶을 살길 빌어주면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 부인이 세 자녀를 키우려면 어느 정도 양육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그 돈을 전 부인에게 주었다. 마음을 담아준 돈은 곱절로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부정적인 조건을 극복하는 확언을 반복했다. 몇 주 후 이 젊은이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상냥하고 다정하며 사랑스러워졌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고 직장에서 승진했다. 결과는 상당히 흥미롭다. 전 부인은 화해를 청했다. 그들은 한때 빛났으나 꺼지고 만 사랑의 등불을 다시 밝혀 재결합했다. 이 책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떤 내가 상처받은 어떤 모습들이 내면 아이 부분을 좀 이렇게 건드려주고 가야지 좀 해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면 아이에 관한 책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씩 읽으면서 시작할게요. 보이나? 그래서 이렇게 세 권 책을 돌아가면서 조금씩 읽어드릴 생각이에요. 이게 좀 중요하겠다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당신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가. 아주 오랫동안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상황에 잘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한다. 그리고 되지도 않는 일들을 붙잡고 있다. 또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며 참는다고 해도 현 상황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그런 끔찍한 느낌들을 참고 산다. 하비 제킨스. 나 자신이 어쩌면 그렇게까지 유치해질 수 있었는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내 나이 40이 되던 어느 날 나는 아내와 아이들이 완전히 겁에 질려 공포에 떨 정도로 버럭 소리를 지르고 불같이 화를 내고는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둔 채 차를 끌고 무작정 뛰쳐나왔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모텔방에 나 혼자 앉아 있었다. 순간 철저히 혼자라는 느낌이 밀려왔다. 너무나도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사실 그때 우리 가족은 파드레 섬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다.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고 마치 나쁜 꿈을 꾸다가 갑자기 깨어났을 때처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정신없는 그런 느낌이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원하던 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사랑과 행복, 친밀감이었는데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 때문에 가족의 휴가를 망친 게 벌써 3번째다. 오늘처럼 감정이 폭발한 적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행동으로까지 표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마치 정신이 나가버린 그런 기분이었다. 아, 하느님, 이런 제가 너무 싫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파드레 섬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때는 1976년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 다음 해였다. 그때 이후로 나는 나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냈다 말았다 하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들의 원인들을 알게 되었다. 파드레 섬에서 도망치듯이 뛰쳐나온 그 사건이 나에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혼자 창피해하며 그 싸구려 모텔방에 앉아있는 동안 갑자기 내 어린 시절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해는 내가 11살 되던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것 같다. 나는 토라져서 아버지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어두운 내 방에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그날 아버지는 늦게 집에 들어오신 데다 약간의 술 기운까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난 화가 났고 온 가족의 크리스마스를 망쳐버린
아버지가 죄책감을 철저하게 느끼도록 해주고 싶었다. 내가 화났다는 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분노를 말로 표현한다는 것, 특히 부모님에게 화를 낸다는 건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나의 분노는 내 영혼에 곰팡이가 쓸어가는 것처럼 서서히 곪아가고 있었다. 마치 어두운 지하에 갇힌 굶주린 개처럼 탐욕스러워지고 사나워지기 시작했다. 그런 나 자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내 인생 내내 내 주위를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살아왔다. 덕분에 나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고 내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였다. 하지만 나의 이런 역할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이렇게 드러나고 말았으니. 휴가 기간 동안 내가 했던 행동들은 무의식적인 연령 퇴행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화가 나서 내 가족을 밀어내는 것으로 그들에게 벌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어린 시절로 다시 퇴행한 것이다. 화를 꾹 참고 있거나 아니면 기껏 어린아이가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가족을 멀리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때로 되돌아가고 만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내가 감정적으로나 육체적 퇴행을 한바탕 겪고 났을 때 난 마치 어린 시절의 외롭고 부끄러움 많은 작은 소년으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 내가 확실히 이해하게 된 사실은 어린아이의 성장이 저지되거나 감정이 억제되었을 때, 특히 화가 나거나 상처받았을 때의 감정들을 그 아이가 그대로 가진 채 자라서 성인이 된다면 화나 있고 상처받은 그 아이는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 내면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면 아이는 그 사람이 성인으로 행동하는데 계속해서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아마 어린아이가 어른의 몸속에서 계속해서 자란다는 내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해 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는 과거에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바로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를 잘 발견해서 상처난 부분을 회복시켜주고 잘 돌보아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된 우리의 인생에 계속적인 악영향을 끼치면서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단어 연상 공식에 맞춰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망치는지를 오염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보여주고자 한다. 다음에 소개하는 각 단어들의 설명은 당신의 내면 아이가 성인으로서의 당신의 인생을 방해하고 파괴시키는 중요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장의 끝부분에 있는 질문 분석표를 통해 당신 안의 내면 아이가 얼마나 심하게 상처받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C. 상호 의존증. O. 공격적 행동. N. 자기애성 성격 장애. T. 신뢰의 문제. A. 표출된 행동, 내면적 행동. M. 마술적 믿음. I. 친밀감 장애. N. 무질서한 행동. A. 중독적, 강박적 행동. T. 사고의 왜곡. E. 공허감, 무관심, 우울. 상호 의존증. 상호 의존증은 일종의 정체성 상실의 병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호 의존적 관계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바람 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소개되는 사례들을 살펴보자. 퍼빌리아는 남자친구가 직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들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남자친구 문제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자기의 감정보다 남자친구 감정에 더 민감해 있고 그것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맥스밀리안에겐 6개월 가까이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결별을 선언하자 그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이유는 자신의 처지가 그녀의 사랑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했다. 대신 다른 사람 중심의 가치 체계를 지니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졸리사의 경우 하루는 그녀의 남편이 저녁에 같이 외출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면서 얼버무리다가 결국에는 외출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남편은 다시 그녀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물었다. 그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아무 곳이나 괜찮다고 말했다.